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주축으로 하는 9.13 대책을 내놓은 지 이제 꼭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눈치 보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망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이번 9.13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 결과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치솟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버블이 터져서 또 서울도 지방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건 아닌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전망대에서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 네 분 모시고 9.13 대책 평가하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9.13 대책이 원래 대책 나오자마자 이거 다룰까 하다가 이번에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시장의 추이가 조금씩 보여지고 난 다음에 다뤄보자.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 했거든요. 근데 그새 대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대책이 계속 연이어 나오는데 권 교수님, 이거 지금 대책이 도대체 몇 번 나온 건가요? 지금 전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9일 날 대통령 취임을 했거든요. 네. 인수위 없이 취임을 했는데 개월수는 16개월 지났죠. 이제 17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 네. 11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거의 매달 한 번씩 나오고. 그렇죠.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지난해 6월 6.19 대책이라고 6월 19일 날 나왔죠. 그것도 꽤 종합 대책이라고 나온 거 아니었나요? 그 당시에 6.19 대책은 이제 대출 규제의 그 분양권 전매 금지, 네. 또 재건축 시장 규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럼 많지는 네. 않았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44일 만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계속 오른다는 것 때문에 좀 뭐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게 바로 8.2 대책입니다. 그렇죠. 네, 8.2 대책은 종합 선물 세트죠. 네, 그렇죠. 네, 뭐 전망위로 다 나왔고요. 그 뒤로 이제 11번 대책 중에서 공급 대책이 2번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3번이지 말로는 네. 2번이 첫 번째가 이제 지난해 10월 29일 날 나왔던 11월 29일이죠. 11월 29일 나왔던 주거복지 로드맵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8.27 대책에서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하겠다고 하면서 30만 가구를 30분 내에 민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말로만 진행하죠. 네. 그리고 9월 21일 날 이제 그 11군데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규제 정책입니다. 규제 대책이죠. 네. 그 중에 제일 그러니까 가장 영향가가 있는 대책을 꼽으라 그러면 어떤 것을?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고서 이제 강남의 집값 상승이 재건축 시장에서 불을 붙었죠. 네. 이거를 잠재울 수 있었던 금년도 2월 20일 재건축 총조 안전진단 강화지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대출 규제죠. 9.13 대출 대책에서 대출 규제. 그 이후에 뭐 종부세 강화라든지 이건 전부 다 내년 얘기고요. 네. 당장 시장에 미치는 거는 그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대출 규제가 바로 뭐 주택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안 해주는 걸로 갔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이렇게 호가가 꺾이면서 진정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 작년 8.2 대책도 한동안은 영향이 있지 않았었나요? 8.2 대책은 그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거나 투기적으로 묶인 데가 이제 서울 시내 25개 구와 투기 지역 11군데인데 네. 그 내용은 재건축 재건축 지휘양도 금지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뭐 대출 규제 좀 있고 나머지 다 그 당시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시간을 두고 이제 법률을 바꾸거나 1년 뒤에 적용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아주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가 금년 4월 넘어왔죠. 그렇죠, 작년 그렇죠. 8일 대책이 아니고 그게 강력한 건데 그래서 지난해 8월 대책은 굉장히 강력한 대책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었죠. 시차를 두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 소장님. 네.
9.13 대책이 그래도 꽤 센 대책이었던 걸로 우리 이제 권 교수님이 말씀을 사실 뭐 대출 규제도 뭐 강력하게 들어오고 그렇죠. 강력했죠. 네. 시장 분위기는 현재 어떤가요? 확실히 9.13 대책이 발표되고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뭐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9.13 대책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10년 만에 최고 월간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엄청나게 높게 상승을 하다가 9.13 대책이 나오면서 분명히 안정이 되고 이렇게 뭐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집값이 떨어졌냐라고 하면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이게 급매물이 나오거나 오히려 매물 자체도 잘 없고요. 기존 가격을 보면 대책 발표 전이나 대책 발표 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화됐고요. 뭐 양도세도 중과세가 되고 있고 종부세도 강화된다 그러고 임대사업자도 등록해야 되고 매물 잠김 현상도 굉장히 강해지는데 대출도 막아버리니까 매수 잠김 현상도 같이 심하게 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지금은 뭐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거래 실종 현상? 그래서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바라는 가격 안정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 실종이라 그러면 사실 제일 무섭게 들리는 얘기가 거래 실종인데. 네네. 왜냐하면 그다음에 다시 거래가 재개되기 시작할 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시한폭탄 같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대책이 나오면 좀 거래가 좀 있고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뭐 안정이 되든 뭐가 돼야 되는데 대책이 나온 다음에 거래가 잠잠하다는 건 태풍의 눈 같은 거죠. 사실 제일 바람직한 방향은 거래가 되면서 네. 가격이 조정이 되려면 매물도 나오면서 차라리 가격이 좀 떨어지든가 아니면 좀 오르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거래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건 시한폭탄 같은 거죠. 나중에 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늘어나면 정부에서는 또 더 강한 규제가 또 나올 거니까 시장은 더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폭풍이 밀려오기 전에 폭풍 전야라고 해서 굉장히 그 고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모습 자체가 폭풍 전야일지 아니면은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세로 접어들은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어서 보면은 뭐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굉장히 고공행진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그 거래량이 실종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단순히 이제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또 마침 또 공교롭게도 9.13 대책이 나오고 난 뒤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추석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10월 쪽에 10월달 접어들면서 연휴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기간들이 조금 줄었다는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충분히 수반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감정원 발표에 의하면 10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4주 내지 5주 정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가 중심의 어떤 판단이다 자료가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긴 하지만 현재 한국감정원 발표에 의하면 어쨌든 지금 상승폭 자체가 10월 첫째 주에 0.09% 정도 상승에 그쳤는데 그 부분이 다시 둘째 주에는 0.05% 정도로 해서 절반 가까이 다시 또 줄어드는 그래서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과연 하락세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 굉장히 시장이 지금 복합적인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할 게 있는 게 한국감정원 자료가 이제 주간 발표 자료가 거래 가격에 대한 그 발표가 아니고요 호가 조사 발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가 차이는 떨어질 수 있죠. 매매 가격 자체는 9월달이 8월달 전주 대비 전월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실거래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거래될 때 계약과 중도금 잔금이 빨라야 한 달입니다. 길면 2달이죠. 그렇죠.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이제 그 취득세를 신고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약 날짜
날짜부터 빨라야 3개월, 4개월에 그 한국감정은 잡혀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감정에서 만약에 9월달 지표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 것은 적어도 2~3달 전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그 9월 20일 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이나 또는 일반 사람들이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30일 내에 신고하는 걸로 단축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상승률이 둔화되고 꺾인 거는 분명한데 그것은 9.13 대책 이후에 한국 감정을 조사한 호가가 꺾였다 이래 봐야죠. 그럼 실거래가의 변화는 그걸 한 2~3달 지나 봐야 됩니다. 12월쯤 돼서 그렇죠. 나오는 거를 봐야지 알겠네요. 네. 근본적으로 이 네. 통계 낼 때 조금 우리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지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호가잖아요. 실제 가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고 가격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상의 뭐 이제 불룸 가격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주간 단위로 나오는 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보면 뭐 캐시실러 인덱스 같은 경우 보면은 3개월치 변동으로 가면서 2개월 후에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보고 싶은 자료는 거래량을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게 자 이제 집을 내놨으면은 얼마만큼 빨리 이것이 팔리느냐. 회전되냐. 야 그리고 매수는 얼마나 많았느냐. 이런 보조 지표가 없이 그냥 지금 호가. 그다음 이제 시장에서 뭐 말하는 그냥 이 실거래가 아니고 그냥 나온 가격 갖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이 정책에 오도를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큰 통계상의 오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지 매주 나오는 그거 갖고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제 그 잔금이나 등기일로부터 빠른 날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넘어가면 이제 과사설물거든요.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거래가 되거나 계약이 되면 중개사무소에서 신고하는 제도. 이게 잔금까지 가면 뭐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중간에 해지될 수 있지만 대개 계약하고 난 이후엔 거의 99% 잔금을 치르거든요.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까지 신고하는 쪽으로 간다면 정부가 통계를 내서 정책에 반영하는 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요새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 블록체인, 네.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가면 뭐 소위 말 거래가 는 중개료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실용화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특히 부동산 우리나라 굉장히 뭐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조금 선진화된 그리고 통계도 낼 수 있고 정책도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통계 다 좋고 다 좋은데 정보의 홍수라고 하나요? 정부에서는 뭐 주간 통계도 좋고요, 월간 통계도 좋고요. 이렇게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매 주간, 매 월간마다 이게 통계 자료가 오픈이 되면서 뉴스도 나오고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때 때마다 무슨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몇 프로 올랐다, 몇 프로 내렸다, 0.65% 올랐다. 국민들이 0.65%가 얼마나 오른지도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막 홍수처럼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은 필요하고 정부 대책도 11번이나 나왔는데 이런 정부 전체적인 이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 종합 결론을 내기 전에 이번에 나온 대책들을 보면은 하나씩 좀 이렇게 구체 좀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그 수도권 주택 시장의 반응은 매물도 잠기고 매수세도 잠기고 관망의 눈치 보기에 거래량 추격도 매수도 하지 않고 매수인들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 매수하려도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지금. 그죠. 대출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높아졌으니까. 아예 뭐 잠겨버렸다고 할 정도로 대출 자체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다는 게 결론 이제 중간 정리를 하고 그 저기 뭐야 평촌 판교 이런 데는 올랐다고 그래요? 왜 올랐? 그렇죠. 지금 평촌 쪽이나 이제 판교 쪽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평촌 같은 경우에는 교통 두 가지 다 뭐 교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서울과의 이제 인접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네. 판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신도시들이 베드타운식의 그런 어떤 개발이 됐다면 판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기업들이 또 첨단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직주 근접이라 그러죠. 그렇죠. 직주 근접인데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실제 그 전체적으로 판교의 전체 그 보유할 수 있는 어떤
주거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실은 배우 수요들이 생겨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유인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많았던 거고요. 평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평촌 같은 경우에는 또 초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할 때 어떤 상승 그 기조에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던 측면들이 있다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지 않았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최근에는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교육 여건 무시할 수 없죠. 평촌, 판교, 분당 많이 올랐는데 서울 못지않은 굉장한 학원가가 잘 형성돼 있고 교통도 좋지만 교육 여건이 워낙 좋으니까 평촌 주변 안양이라든지 안양 인구가 한 80만 이상이 되는데 평촌만한 곳이 없거든요. 교육 환경에. 서로 다 평촌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거의 목동에 버금가는 수준인 평촌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요가 탄탄하고 교통도 좋고 그동안 덜 올랐고 규제 사각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한 절반은 교육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에 공급 대책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공급 대책 나오면서 그거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신도시들이 그래도 서울 출퇴근하면 힘든데 중간에 다 알박기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출퇴근하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보완 대책을 내놓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는 뭐 좀 나왔나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발표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신규 택지도 아직 3기 신도시 아직 윤곽도 잡히지 않았고 지금 공개된 거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성동 구치소 자리하고 재건 마을 빼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동 구치소 자리 해봐야 몇 개 되지도 한 않죠. 1,3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경기도는 일단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공급이 많은데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지자체 단체장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정부도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 대책이 제대로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하겠다라고는 나왔는데 숫자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 안 나왔고 제가 볼 때는 서울시도 반대잖아요. 서울시는 일단 그랜벨트 반대고요. 도심에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모호하거든요. 뭐 도심 건물 용적률을 올려서 한다는데 건물주들이 동의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하겠다는 말은 많은데 과연 저게 제대로 실행이 될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렇죠. 걱정도 되는 부분. 거기다가 지금 이제 사실은 서울의 지금 정비 사업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것들을 규제로서 다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도심지에 공급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들을 다 봉쇄시켜 놓고 지금 다른 용적률이라든지 뭐 상업시설에 대한 어떤 종세분화 부분들을 더 종별로 해서 상향 조정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간접적인 그런 어떤 수단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든 가운데 이제 수도권의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실은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즉 네.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경우에 하는 경우에는 서울 중심부와의 어떤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신도시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는 교통에 대한 기관망들을 갖다 충분히 같은 계획을 갖다가 함께 발표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역대의 과거의 우리 사례들을 보면은 그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계획으로서 발표를 했지만 발표하고 난 뒤 10년이 지나도 사실은 교통시설들이 확충이 되지 못한 가운데 착공도 못하죠. 예, 그래서 네. 결국은 그 많은 신도시들이 본래의 그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상당히 뭐 베드타운화 혹은 교통의 불편으로 인해서 불만들이 많이 쌓여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 GTX 부분에 대한 걸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하긴 하지만 위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위례 트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게 언제 시작도 못하고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정부의 그런 발표들 자체가 과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많을 뿐더러 실제로 교통망에 대한 그 약속 자체를 국민들이 믿기에는 사실은 조금 늑대 소년 같은. 그래도 정부가 이제 지난 8.27 대책 이후에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하겠다고 하는 그 시그널 자체가 대기 수요를 만드는 데는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요. 지금 이제 특히 2기 신도시만 해도 김포 신도시나 또는 검단 신도시 이제 분양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의정부의 덕정 덕계지구라든지 또 화성 동탄 같은 경우도 아직 미분양 미택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저기 그 미분양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거든요. 이 국토교통부도 이제 그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 4년에서 6년 정도 걸리지만 도로를 내고 철도를 놓는 건 이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가 여러 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이거를 알면서도 실천을 못한 거죠. 공급할 택지도 없고. 그래서 조금 실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은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좀 같이 썼으면 이게 이제 정부가 권하지 못한 부분 아닌가.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거 성동구치소 자리라든지 제건마을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분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영구 임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받는 순간 로또가 되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고 재산 증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최 박사님. 네. 지금 일각에서는 청와대 청원도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용산 공원을 차라리 젊은이들 임대주택으로 정부가 지어서 분양하자. 그다음에 성동구치소 얘기도 나온 거고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그나마 좀 쓸만한 땅들은 좀 우리 젊은 애들 집장만 못 하는데 영구 임대주택 해주는 얘기는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일단 용산은 용산특별공원 특별법이 있어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거기 뭐 아니 특별법 바꾸면 되죠 뭘. 이거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셔야 되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거기는 뭐 손을 못 대는 거고. 지금 국회의원들 말씀하신 많이 대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동 구치소 부분은 진짜 이건 롯데예요. 그냥 서민이 중산층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사다리 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 이제 꾸며 나가더라도 이 정권 안에서는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정책의 주안점을 갖고 있는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부족하든가 유효수요가 많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공급 대책 3번 나온 거가 다 가격이 오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오른 다음에 나오면 사실 제가 집주인이면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오고 뭐 세금도 올리고 그러면 다 그냥 집값에다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른 다음에 가격이 오른 다음에 세금이 붙고 공급이 붙으면요. 이게 내려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세금 올라갔는데 어떻게 집값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 선호라든가 네.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아주 그냥 주먹구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단기적으로 욕심을 내시는 거 아닌가 봅니다. 근본 대책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다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조세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조세 정거도 있지만 조세는 당장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9.13 대책으로 내놨던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1년도 더 지난 내년 12월에 부과됩니다. 이게 6월 1일 기준으로 물론 가격은 1월 1일 기준입니다만 6월 1일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부과하는 거거든요. 네. 그 사이는 계속 가격 오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읽고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정책이 시장을 리드하려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과세 부분이라든가 규제하는 부분 있잖아요. LTI 뭐 그다음에 DTI, LTV, 뭐 DSR 이게요. 부동산 가격 잡으라고 만든 우리 정책이 아니에요.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데 이거 우리나라 가서 이상하게 부동산이 대책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될 부분이 금리 갖고 잡으려고 그러는 부분. 그다음에 이러한 이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다지는 그런 것 갖고 부동산을 잡으려는 부분. 이거는 이 참 생각의 이 근원부터 좀 바꿔주셔야 이게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대책이 나와요. 그래서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오고 공급이 나오는데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 빵 공장도 아니고 택지 준비해서 개발하게 되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필요한데 이게 대통령 임기가 5년이란 말이에요. 다음 정권 바뀌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 공급 대책도 방향성이 달라지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신규 택지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고 이게 이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일관성 있는 공급 대책을 준비해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영구 임대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안단 말이에요. 이게 5년 만에 해결이 되느냐? 이제 한 3년 반 남았는데 3년 반 동안 시범단지 아마 잘해야 시범단지 몇 개 분양하고 나면 정권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어도 집은 필요하잖아요. 특히 청년들을 위한 신혼부부를 위한 영구 임대가 필요하다면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주민들 좀 이게 의견도 수렴해서 어떻게든 택지를 마련해야겠죠. 이게 뭐 지하철 안으로 땅 밑으로 넣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영구 임대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장기적인 한 20년 플랜을 가지고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저 영구 임대 주택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공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내놔라 그랬더니 그린벨트 못 내놓는다. 대신에 서울시의 용도지구를 재조정하든지 해서
뭐 100개 있으면 110개를 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서울에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용도지구 변경이 예를 들면 뭐 용적률 200%, 150% 이게 다 주거의 질이라는 것에 의해서 오랫동안 해봤더니 200%를 넘으면 좀 질이 떨어지더라. 그렇죠. 이래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거를 풀어서 근데 이제 집을- 박원순 시장이 어디죠? 바르셀로나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종로나 중구나 도심지에 공실률이 발생하는 걸 주거용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나 또는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용적을 높여서 임대차를 집가하겠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 있는 것보다는 뒤에 그린벨트를 해지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암시가 더 크다고 봐요. 그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공실률이 발생하는 빌딩을 주거용으로 바꾸려면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주차장 문제가 걸리고요. 네. 주거용과 또 이거 업무용이나 상업용이 코어가 달라요. 승강기가 달라야 되고 완전 주차장이 다르죠. 분리돼야 됩니다. 네. 거기다가 가스관부터 오폐수까지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거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근데 그걸 다 해도 또 주거의 질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 그게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사실은 점점 이제 스마트한 아파트가 나타나잖아요. 네. 좋은 아파트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물론 뭐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정부가 가장 대대적으로 짓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지난번에 7월 2일 날 정부가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발표했습니다. 2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낳겠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 아이를 낳게 하려면 양육을 책임지는 국가가 돼야지 집을 만들어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뿐이 아니라 이제 청년 임대주택 물론 늘려야 됩니다. 저희 학교도 기숙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청년들에게 그거보다 일자리가 더 우선 중요하고 그들이 결혼해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이 2칸, 3칸짜리 집이 필요한 거지 당장 원룸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정책 방향은 좋은데 그게 너무 거기에 치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기존 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작년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계획입니다. 근데 실천이 중요해요. 발표를 했는데 실천이 아직까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자 일단 여기서 우리 매매 시장에 대해서 대충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 또 전세 시장도 봐야 되고 봐야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매매 시장하고 관련해서 KDI에서 부동산 전문가 설문조사 했다는데 저기 다 전화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1년 뒤 서울 집값 상승 46%. 네. 1년 뒤 하락 27%. 자 이제 네 분 이거 설문조사할 때 말씀하셨던 거 여기서 한번 풀어놔 보시죠. 돌아가면서. 네. 저는 금년 하반기까지는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호가는 꺾이면서 이게 연말까지? 9.13 대책의 네. 대출 규제입니다. 네. 부동산을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다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보합세 유지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역별로. 강보합으로. 네. 유동자금이 지금 1,117조가 넘으니까 강보합세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년 12월에 가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면 대출도 안 내는 데다가 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또 이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되면 거기다가 이제 신규 주택 공급도 늘린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작용하면 약보합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 네. 당장 집값이 꺾인다 정부의 바람대로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당장은 이제 약보합세로 가다가 상황에 따라서 강보합세가 전환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사실 여러 가지 건물 징조들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집을 안 산 실수요자들이 집을 산다든지 네. 한 5년 동안 서울 집값 오르는 걸 바라만 보는 분들이 이제 뒤늦게 뛰어든단 말이에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런 분들이 뛰어들면 건물 징조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합이 기승을 부린다든지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어서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실수요자들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좀 냉정해져야 되는데 당장 집값을 꺾이길 바라면 또 실망을 할 수는 있어. 왜 대책이 강하게 나왔는데 집값이 안 떨어지느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파트 시장은 심리인데 심리가 집주인이 대책 한번 나왔다고 갑자기 이게 사게 팔려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질문이 1년 뒤라고 하면 내년 찬바람이 불 때 겨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정도 받아보면 아마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온다면 분위기도 좀 안 좋은데 고지서도 나오면 고민이 많아지겠죠. 야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까지 내가 집을 가지고 가야 될까?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좀 많이 반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상당히 충격요법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충격요법을 통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강하게 이제 좋아오기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한테는 그 부분들이 어떤 문턱에 있어서 추가적인 주택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지만 한편에서 본다면 그런 그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동자금이 지금 1,100조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어떤 유동자금들을 충분히 주택시장 이외에 다른 곳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보완 방안들이 없게 된다면은 실제 시장의 불안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충격요법에 의한 것들의 효과는 아무래도 지금의 그 여러 가지 한 10번에 가까운 대책들을 볼 때 효과가 지속성을 갖기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9.13 대책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서의 효과는 분명히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대의 대책을 보더라도 이 대책의 효과가 얼마간 지속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효과가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시장은 다시금 본래 찾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강보합 쪽의 그런 시장 상황이 내년 뭐 후반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강보합까지 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오히려 변수는 부동산 시장의 주택 대책보다는 저는 국내 경기 부분 그리고 또 세계의 경기 동향 이런 네.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부동산 시장을 동반해서 좀 약세로 전환시키는 에너지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에너지의 역할 자체가 뭐 이번에 뭐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은 추위가 밑으로 많이 내려오듯이 그러한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그 경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서 시장 상황을 좀 좌우할 것으로 저는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이요. 지금 뭐 전망하는 전망치들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 위험 요소와 대외 변동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좀 변동의 시절을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분명히 어떤 이제 며칠 후에 이제 환율 보고서도 나오고 뭐 쭉 이 달러 강세로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네. 환율하고 부동산은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오면 부동산이 올라가고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 패턴이었습니다만 그래서 환율의 추이를 좀 더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내년도 부동산 가격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요. 네. 또 특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에 이제 동조화되는 우리 경제가 어떤 식으로 이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을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뭐 극심한 예로는 뭐 1985년도 플라자 이후에 일본이 겪었던 길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네.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지금 수포 예산이 471조가 내년도 풀어지고 이러면 당시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더 상황들이 확실한 후에 뭐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정부 쪽에서 한국은행 보고 금리 인상을 안 해서 집값이 안 잡혔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잘못됐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미국 금리 인상하는 것만큼 우리가 속도감 있게 따라가기는 좀 힘든 상황 아닌가요? 그럼요. 경기가 지금 뭐 침체기냐 상승기냐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경기 침체기로 갔고요. 네. 6개월 이상 선행 지수들이 지금 하락세면 그거는 통계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내려오는 국면에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안 되죠. 극약 처방이 아니 이거는 완전히 진짜로 뭐 다른 약을 먹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주열 총재의 지금 뭐 생각은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큰 방향을 좀 선을 했잖아요. 작년도 11월 달에 올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외자가 유출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는 지켜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4천억 불 이상의 이제 외환 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막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오는 이런 이 부동산,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사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수출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꺾이면서 경기가 더 나빠진다. 그럼 부동산에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전망이 됩니다. 지금 환율 부분은 저희가 기준금리 1.5포인트 아닙니까? 네. 미국이 지금 2.25포인트, 0.7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아마 연말까지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1포인트면은 우리가 채권 금리 가상 금리가 1%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IB 은행이나 또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판까지 와서 계속 미국을 뒤쫓아가면서 금리 인상하는 건 부담스럽거든요. 아마 한국은행 이재열 총장은 무지하게 고민할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고민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이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이것만 보고 오르고 내릴 수는 없거든요. 경제가 지금 현재 수출 경제가 뭐 우리 최 의원님 아시다시피 반도체 말고는 다 적자입니다. 지금 다 적자고 고용 시장도 지금 60대 이상, 60대 이상의 여성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생산 인구 중에서 비생산 인구 쪽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거든요. 경제가 어렵다는 걸 정부가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건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 하나만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다가는 잘못하면 경제를 전부 다 발목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안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을 텐데 그래봐야 미국이 한 3%까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치면 우리는 뭐 한 2% 정도까지 1%포인트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 이재열 총재의 분석이니까 그러면 50bp 정도 더 올라서 우리 2%가 된다. 현재 1.5%에서 2%가 되면 부동산 시장 잡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저는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네.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있어서 실제로 강남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출을 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요층보다는 충분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의 그 유동성들을 충분히 금융시장으로 뭐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당기든지 어떤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도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되는데 금리가 그 정도 0.5%포인트 정도 오르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부동자금 혹은 유동성을 갖다가 충분히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국토부가 지금 그 엊그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다중 채무자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하우스포가 나타나면 그거는 그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전환하겠다는 대책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갔고 문제가 없지만 지금 우리 한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0.5% 이상 올라가면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는 수익률 감소에 또 대출 부담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달 걸 보면요. 강남의 집산 그 내역들을 보면 대출 받아서 받은 사람은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진짜로 서울 집값을 잡는다면 금리는 굉장히 번외의 요소가 될 뿐이지 올리면은 괜히 그런 한 개 가구만 더 뭐 강남에 집이 뭐 15억, 20억씩 안 하나요? 근데 그거를 싸들고 와서 현찰로 산다는 근데 거예요. 그거를 9%밖에 안 은행 나왔어요. 대출은 어차피 대출이 9%밖에 안 나오니까요. 없다고요? 뭐 안 나오고 뭐 등등 하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예. 사실 집값하고 금리가 반비례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금리만으로 가지고 집값을 이코를 시켜버리면 문제가 되는 그건 안 영향은 된다. 주는데 0.5%포인트 올리면 물론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고 집값이 많이 오른 피로감이 쌓인 상태에서 금리까지 0.5%포인트가 만약에 오르면 부담은 되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 금리가 더 높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초호황기인 88 올림픽 할 때 금리가 몇 프로였습니까? 그래서 금리만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지난해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임대주택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아까 우리 김 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적어도 4년에서 8년 동안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재고주택 물량이 줄어들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이 바로 이제 신규 분양 시장이 과열되는 거예요. 그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하남시라든지 안양 동안구라든지 또 광교나 광명이 과열됐기 때문에 827 대책에서 투기 과열주로 묶여버린 겁니다 또. 자, 일단 우리 그 정책의 평가를 좀 뒤로 늦추고요. 전세 시장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세 시장. 저도 지금 전세 가격 올라가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그렇죠. 예. 지금 일단 전세가율은 뭐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전세가율 떨어진 건 집값이 올라서 떨어진 거지 전세값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전세가율은 사실은 지금 오른 셈이죠. 지금 전세가율이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전세가율은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은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간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이번 대책으로 집을 못 사고 뭐 이러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값이 네, 또 네. 올라간다면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전세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제 조용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매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또 입주 물량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매매 시장으로 치중되었던 수요층들로 인해서 사실 전세 시장은 한가하다라고 할 정도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남 지역의 헬리오시티나 이런 쪽에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등에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시장은 상당히 고요한 그런 상황이었고, 전세가율 자체도 상당히 떨어졌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세 시장,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와 월세 두 가지가 있는 가운데 지금 전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약 한 74%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전세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 전세 물량 자체가 여러 가지 이주 수요나 이런 쪽에서 수요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량들이 어느 정도 뭐 헬리오시티처럼 만 세대에 가깝지만 어느 정도 저가 전세 물량들은 지금 다 정리가 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한 3주간 정도 전세가에 대한 그 가격 상승률 자체가 조금 아주 크진 않지만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전세 시장의 방향을 이야기하기에는 현재 물량도 아직은 남아 있고, 또 이주 수요나 이런 수요와 공급들이 지금 비슷비슷한 상태지만, 향후에 매매 시장이 위축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당분간 전세 형태로 해서 주거 비용을 줄이면서 저렴한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사람들이 전세 형태로 많이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전세 시장 자체는 매매 시장의 안정과 반대로서 조금 열기가 붙게 되는 그런 쪽의 위험성 가능성은 좀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출 규제가 이 매매에 대한 수요를 전세 수요로 지금 옮겨놓은 것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월세가 좀 확장세에다 다시 전세로 들어온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소득에서 이런 생활비 지급하는 거 보면 지금 뭐 이 주택에 관한 비용이 크니까 거기서 소득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로 해서 전세가 늘어나고 또 지금 월세는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전세가율 떨어지는 거 우리 경제는 신호가 별로 안 좋습니다. 떨어지면 이건 집값 상승이거든요. 네. 항상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집값 상승할 때 지금 뭐 집값이 45% 올라갈 때 항상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전세가율 떨어지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네. 근데 김 소장님, 예. 지금 전세가율이 뭐 한 50% 60%대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시 전세가 또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전세 가격이 막 치솟아서 올라가면 그럼 또 갭 투자 나오는 거 아닌가요? 뭐 그 좀 먼 이야기지만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현재로서는 갭 투자는 하기 어려운 현재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매매가가 워낙 올라가서 갭 투자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전세 가율이 올라갔지만 매매가가 올라간 거지 전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거나 뭐 국가 어떤 사태가 있지 않고서야 사실 매매 가격도 오르지만 전세 가격도 떨어진 적은 없거든요. 서울 네. 같은 경우는 계속 어차피 오르는 건데 누가 먼저 오르느냐의 문제인데, 폭의 지금 문제죠.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사실 전세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세금 하나도 안 내고요. 집값의 절반 정도만 내면 2년 동안 편하게 집주인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똑같은 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전세를 살고 있어서 하는데요. 근데 권리가 요즘 똑같지는 문 안 않다. 열어주는 세입자들 많거든요. 그러긴 집주인이 하죠. 열어달라 그래도 안 열어주고.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자, 최근에 집값이 분위기가 좋아서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전세 살아도 되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많이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주춤하게 되면서 불안하니까 집을 살려고 마음먹었던 분들도 다시 이제 전세로 돌아서면서 수요 이동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뭐 돈 많이 가진 분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궁극적으로는 또 이게 서민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후가 되면 갭이 줄어들게 되면 또 갭 투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전세 가율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오르면요, 전세가 올려주거나 아니면 쫓겨나서 딴 데 갔거나 해야 딴 데 가야 되는데 이제 서울에 갈 데가 없으니까 뭐 경기도 외곽을 가게 되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점점 규제의 타겟으로 그러니까요.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결국에는 저는 좀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전세 됩니다.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매 시장은 아무래도 자산 가치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족가수도 있고. 예, 실수요와 가수요가 네. 같이 믹싱이 되는데 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실수요자 중심입니다. 전월세는. 근데 사실은 그 이론적으로 이제 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전세 가격은 가만히 있고 매매 가격이 먼저 뛰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추후에 우리가 추론하건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확률은 높아져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아졌거든요, 지금. 네. 이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근데 시장은 또 이걸 또 부추기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두석기 박사 말씀하신 대로 송파의 그 헬로시티가 약 한 10,000가구 되는데 12월부터 입주입니다. 이게 한 3, 4개월 전만 해도 그 임대 물량이 많이 나왔다가 반 이상 사라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유자가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일가구 1대 양도세 피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던 집을 임대 놓고 네.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그 이런 현상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시장은 가격이 뛰면 어차피 수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은 시간이 그 필요할 뿐이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전세 제도를 우리 2+2로 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2년 계약갱신. 네, 지금 그 이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이 그 전세를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네. 또 그 임대 등록 사업자일 경우에는 4년에서 8년 동안 임대를 놓을 경우 이전에 지금 바뀌었지만 이전에 그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가고 양도세를 피해가는 등록 신고자는 8년 이상 넘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가 또 내려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9.13 대책 이후에 이걸 안 해주는 건 했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가 있냐면 먼저 등록한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이 되고 네. 뒤에는 안 받는 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임대 사업자들끼리는 거래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게 사실 그 주택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프리에 붙어서 거래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현상도 사실 그 정부가 뭐 알고 있을 겁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임대료 상한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사실상 적용되기 때문에 네. 임대 시장의 안정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이 세입자가 교체가 된다든지 또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미 임대 상태로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도 그것만 가지고 임대시장, 즉 전세시장이나 월세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약간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월가 비율의 차만큼 또 쫓아갈 거예요. 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는 보통 한 반 정도, 50% 정도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아직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전월가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높은 그렇죠. 상태입니다. 네. 지방이 문제인데 정부가 이제까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6만 3천 가구가 넘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에. 네. 거기에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은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도 특히 이제 근데 이런 정책들이 왜 이렇게 좀 세밀하고 아주 그냥 정확히 뭐 짚질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뭐 전세자금 대출 그거 번복했죠. 그다음에 뭐 공급한다는 것도 바꿨죠. 그다음에 여의도 용산 뭐 등등. 아니 자꾸만 이렇게 이 뭐 미스매치되는 이유가 뭐라고 일관성이 생각하세요? 없고 저는 9.13 대책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했잖아요. 축소했죠. 네. 그것도. 분명히 작년 12월 달에 활성화 대책이 나왔는데 임대사업자는 저는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또 투명 과세에도 도움이 되는데 정부에서도 사실 집주인들 마음은 그렇잖아요. 등록하면 혜택은 있는데 뭔가 찝찝해. 내 소득이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등록 안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부에서 이제 등록 안 하면 다른 규제들이 많으니까 등록하면 뭐 중과도 빼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정부 믿고 했는데 불과 한 8개월, 9개월 만에 또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면서 네가 한 말도 못 지키는데 앞으로 정부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다른 네. 대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최고모님 제가 사실은 그 유사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질문하신 거에 고모님의 답을 그 최 박사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아주 원론입니다, 이건. 근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 국민의 주거 안정과 그다음에 국민이 좀 더 높은 주거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뭐 11번의 이 주거 대책 관련된 이런 부동산 대책이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네. 저희들이 11번 정도 나오면 아, 이거 왜 이런 정책을 하느냐 알아야 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부동산 집값을 잡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안정되고 좋은 집을 주거 환경을 이제 주는 것이 목적인지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서 이제 여럿이 뭐 같이 나눠 갖는다, 뭐 이런 등등의 아주 모호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올 때 이것이 되는 겁니다. 전 정권을 이 비난해서 참 잘못됐지만 창조 경제가 우리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혀 그러면 몰랐죠. 그것도. 부동산 규제하고 이러는 것들의 목표가 아주 진한 울림으로 우리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뭘 잡는다 그러다 어떤 때는 늘렸다 그러다 거기서부터 아까 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관된 메시지는 지금 못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주택 공급에 관한 얘기까지 다 끝났고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딱 해주세요. 이게 사실 아까 했던 질문의 연장선이긴 한데 이제 뭐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집을 내가 필요해서 사야 되는 사람에 관한 얘기와 다음에 나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내 집에서 하니까. 근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지난해 그 12월 13일 날 그 정부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였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음성적 임대주택 시장을 양성화시키면서 주택 시장 안정을 바란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일관성 얘기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시장이 다 달라요. 네. 수원의 부동산 시장이 강남에 영향 안 미칩니다. 네. 물론 이제 강남이나 서울은 너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규모 규제가 크기 때문에 지방에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지역마다 색다른 그 어떤 정책들을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계층별로 물건별로 다 다른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어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해도 문제는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 소장 얘기대로 10년, 20년, 30년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그 11번의 대책이 나왔던 거는 거꾸로 말하면 11번 정책 중에 10번은 전부 실수한 거죠. 실패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제는 정부가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나. 네. 그 방향성을 잡는 게 바로 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 소밀리한 주택, 구밀리한 주택을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일단은. 네. 늘리는 거는 뭐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늘리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을 잡겠다면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영구 임대주택을 가야 됩니다. 분양받는 순간 로또가 되면 역시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버는구나 하고 또 뛰어들거든요. 네. 강남 지역이나 강남 주변 지역은 좀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공급을 주겠다는 그 시그널만 자체도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바라고 정책을 내놓으면 안 돼요. 네. 그 단기적인 효과를 보는 것 때문에 과세가 중과세 되고 이 규제가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런 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정부가. 마지막 한 가지로 이제 집이 없는 실소유자라면 네. 저는 이번에 주택 시장이 많은 그 변동수가 있잖아요. 네. 이번 정부가 그런데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정부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위치가 좋은 지역에 분양을 한번 받아볼 만해요. 중소형을. 네. 가점이 낮은 사람은 아주 가격이 오르거나 경쟁이 높지 않은 지역에 두드려보는 게 좋고요. 네. 재고주택 시장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다주택자들은 네. 결국에 뭐 주택 시장은 정상화되고 또 투명화돼야 되고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안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로 가되 시장이 왜곡되고 잘못될 때 이걸 바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정책도 그래 가야 되고 다주택자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불로소득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정리를 하셔라. 네. 네. 자, 김 소장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다 다르고요. 계층별로 다 다른 게 아파트 시장.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뭐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지방 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시장이잖아요. 공급할 땅은 없고 인구는 너무나 많고 젊은 지방에 있는 수요도 분들도 지금 서울에 대학교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은 특수 시장인데 이걸 단기간에 이렇게 잡으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자 네. 실수요자와 장기자 이게 다주택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길게 보면 결국에는 이게 집값은 하방 경직성도 있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도 있어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이 지나면 지금부터 올라가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오르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 집값이 안 떨어지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하방 경직성은 있겠지만 떨어질 때 되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2, 3년간.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했잖아요. 네. 2, 3년 또는 네. 3, 4년 떨어질 수도 있는데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가 더 많아졌잖아요. 정부에서 집 가진 분들 분양받기 힘들게 하니까 무주택자들은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앞으로 공급 물량 어떤 식으로든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상기 신도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서울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상기 신도시 시범단지들 이런 분양 물량들 나오면 무주택자들은 저는 적극 도전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주택자들은 저는 리스크 관리는 이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올랐고요. 물론 분위기상 왜곡이 되면서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오르는 게 지금 과거 오른 것처럼 이렇게 오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임대사업자 적극 등록하는 거 저는 찬성하고요. 정리할 집들 있으면 정리를 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이게 주거와 투자가 결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왜곡이 되는데 네.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주거 목적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꼭 가지고 가야 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금도 정당하게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임대사업자 지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그리고 다주택자 팔면은 지금 중과세도 되죠. 중과세가 그래서 되니까 정부 못 파는 정책에서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금. 일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탈출구를 좀 열어줘야 되거든요. 수급을 안 그래서 열어주잖아요. 지금. 임대사업자는 사실은 좀 풀어줘서 이렇게 등록하면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이 네. 좀 아쉽습니다. 네, 조 박사님 예, 어떻게 할까요? 정부 정책의 어떤 큰 어떤 특징 자체가 이제 아까 뭐라 충격요법을 많이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를 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을 우리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거 문화는 사람들에게 서민들 혹은 국민들, 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평생지 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정부가 열심히 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지나치게 이 정부의 이 집권 기간 동안에 뭔가 성과, 결과를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조급함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지금 시행착오도 많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오히려 온 기간보다는 남은 기간이 많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당장에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하나의 미달이 돼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향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모두 다 칭송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안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100년지 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년지 대계 정도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 박사님. 다 좋은 말 해주셔서 할 말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로먼 교수가 이제 우리 싱가포르를 좀 배우면 소득 주도 성장의 어떤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싱가포르이 갖고 가는 주택 정책 그리고 그 일관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하면 답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 말씀하신 임대 주택을 주로 하고 나라가 85% 갖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사적 재산을 우리가 빼앗아 올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 조 박사님 말한 건 긴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정책을 이번에는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또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9.13 대책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다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책으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아도 되게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좀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